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목요일이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비가 오면 더 미끄러워요. 네. 그래서 낙상사고, 특히나 어르신들 낙상사고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외출하실 때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경사진길, 눈길, 그리고 보도블럭 틈이 벌어진 구간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운동이죠.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셔서 하체 근육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목요일에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알찬 건강 정보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목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비 오는 목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무라벨 의무화입니다. 네, 라벨이 없는 물병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 분리수거 할 때 편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이게 의무화가 된다는 거죠? 네, 저도 마트 가가지고 먹는 물 살 때 그 라벨 없는 제품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도입된 먹는 물 무라벨 제도가 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이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제품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으로 병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이런 제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 제품과 오프라인 소포장 판매 제품은 내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돼 판매가 되고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라벨이 없으면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라벨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환경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라벨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라벨이 없어지면 분리 배출 과정도 훨씬 간편해지고 재활용 품질 역시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이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버리시잖아요. 네. 그 라벨 뜯는데 굉장히 맞아요.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에도 간편하게 되고 그리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게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손해연금 감수입니다. 네, 손해연금 감수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국민연금은 꼭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한 지 10년 이상일 경우에 1년에서 5년 정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연 6%씩 삭감이 되기 때문에 만약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조기연금 수령자가 지난 7월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럼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을 당겨서 받으려고 할까? 바로 긴 소득 공백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 공백 기간 동안 생활을 영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빨리 앞당겨서 받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생계 문제 외에도 그 다른 이유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굉장히 깐깐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직장 가입자인 자녀 밑으로 들어가서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3년 전 개편이 된 이후에는 기준이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연금을 포함해서 월 소득이 1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잃게 되고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매달 건보료를 직접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연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서 연금 수령액을 줄여서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건보료 부담을 지역 가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내면은 몇십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월로.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줄어드는 걸 포기한다 하더라도 더 받는 걸 포기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스럽다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많죠. 아, 이런 걸 또 따져서 조기 수령들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월세 부담 역대 최고입니다. 네, 서울의 비아파트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의 연립 다세대 월세 가격 지수가 102.19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남권, 도심권, 서부권 등 모든 권역이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월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월세 상승 흐름은 조금 더 가파른데요.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 지수는 103.22로 2018년 집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월세 평균은 저도 좀 놀랐는데요. 약 92만 원입니다. 도심권은 110만 원, 동남권은 약 116만 원으로 와. 월세 100만 원 시대가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평균 월세가 조금 좀 낮은데요. 약 63만 원이지만 강남 동남권 일대에는 100만 원을 가까운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100만 원? 원이면 네, 주택비 평균?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거 지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월세가 계속 올라가면 월세 부담이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나 된다는 소식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서울은 40%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소형 가구 주택 공급이 좀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월세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집값까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월세로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임대시장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는 오피스텔 신축 시에 요구되는 접도 기준을 폭 20m에서 12m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접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도로와 어느 정도 인접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접도 기준이 완화가 되면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필지에서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도심 곳곳에서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 빵 찍어내듯이 뚝뚝 찍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개발 계획을 잡고 건물을 올리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월세 상승 추세를 꺾을 수가 있을지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좀 실망스러운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주거 안정이 참 기본이고 네. 사람이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또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다른 부분에서 또 줄여야 되니까 참 이래저래 힘듭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입니다. 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이네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도입 2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인데요.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고요. 간주 부양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잖아요. 소득이 없는 노인인데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있어요. 자녀하고는 연락이 아예 끊겼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네. 상황이 올 수 있는 왔던 거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 소득이 67만 원인 혼자 사는 어르신이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들 부부 소득의 한 1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인 36만 원이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가 되어 왔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총 67만 원에 36만 원을 더한 103만 원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금액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가족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함이 개선이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였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 문을 열면서 빙판길 낙상 사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눈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오전 동안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립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수 있겠는데요. 무거운 눈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는데요.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많게는 10cm 이상이 내릴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에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데요. 무거운 눈에 의한 축사나 비닐하우스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오릅니다. 서울이 8도, 대전과 전주가 12도, 대구가 15도까지 오르러서 10도 이상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고요. 동해안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또다시 비눈 예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계절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온도탑 행사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나눔의 손길들 자세히 만나보시죠.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함을 건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하루를 밝혀주는 온기가 되고요. 그 온기는 희망의 빛으로 넓게 퍼져가는데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새벽을 깨우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청주를 찾았습니다. 벌써 뭔가 분주해 보이는데요. 음식을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해야 돼. 정성스럽게 해갖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드신다고 생각하고. 음식 준비에 한창인 사람들. 그런데 여기 큰 손들만 모였나? 준비하는 양만 봐도 그 규모가 남다릅니다. 누가 보면 잔치하는 줄 알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동네 잔치. 아예 동네 잔치도 이게 되면 노인네 잔치잖아요. 연말. 이거 밥하는 데만 2시간 걸려, 2시간. 왜 이렇게 밥을 많이 해요? 이거 오는 사람 300명 오니까. 아, 여기는 무료 급식을 해요. 노숙자들하고 또 취약계층 그분들을 위해서 벌써 보따리 싸줘요. 꾸러미를. 저 시골서부터 시내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와요. 이곳의 정체는 바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무료 급식소인데요. 많은 곳에서 식자재 후원을 받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네요. 딴 데서 김치나 김이나 뭐를 그냥 저기를 말하자면 조달 후원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엄청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10년이 넘도록 밥심으로 한결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대표님. 제가 농사를 져요. 저 부기에다가 쌀은 주는 데는 많은데 다른 부식을 주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10년간 해서 10년. 하다 보니까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갖고는 안 되잖아. 야, 이거 매일 해주면 어떤가. 그래 벌써 21, 22, 23, 24, 25,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5년째. 새벽마다 이어지는 식사 준비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꾸준히 함께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봉사하면 힘은 들어도 재밌어요. 나도 저거 나의 행복. 옛날에는 장사했어요. 좀 젊어서는. 근데 아이고 나는 저 양반들 매로 언제 봉사를 해보나 했는데 장사를 그만두고 이제 봉사를 하니까 마음도 좋고 남을 음식을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해요. 정성스럽게 준비된 오늘의 급식 꾸러미. 연말이 다가오며 마음을 보태는 손길이 더욱 늘어 평소보다 넉넉하게 꾸러미가 채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누군가의 든든한 한 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덧 문을 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기다리던 발걸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변함없이 열리는 솥밥집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어르신. 네, 나눠드릴게요. 자, 1번이요. 주말엔 평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이 급식소를 찾아온다는데요. 도시락 안에 꾹꾹 눌러 담은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들의 힘든 시간을 조금이나마 녹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한 끼를 해결했구나. 딸처럼 정말 다정다감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들은 또 외로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살겹게 해줘서 고맙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행복해요. 네. 그런데 무료 급식 나눔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따끈따끈한 아침을 한가득 싣고 정성 어린 마음까지 함께 담아 향한 곳은요. 바로 혼자 지내는 한 어르신의 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이곳에서 직접 찾아뵙고 식사를 전해드린다는데요. 따뜻한 한 끼를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잠시 안부도 살피며 취약 어르신 돌봄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네요. 진짜 사각지에 계신 분이야, 저런 분. 저런 분들은 우리가 안 가면은 밥을 굶는다고. 그러니까 꼭 가야 돼, 저 분들. 이어서 또 다른 취약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밤새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세심하게 마음을 나누는데요. 이런 작은 정성과 관심들이 모여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꾸러미로 해서 나눠주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 손길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공동모금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해줄 수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저도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따뜻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잘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아깝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 내가 전기세를 내가 6개월간 못 냈어. 전기세를. 그 끊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전기세를 3개월치를 내줬어. 아유, 엄청 고맙지. 한편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선 또 다른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취약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 바로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인데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개인 기부자들이 함께해 나눔의 정신을 공유하며 연말을 더욱 따뜻하게 밝히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추운 연말 연시에 이웃을 돕기 위한 집중 모금 캠페인으로서 1998년 설립 이후 매년 진행되어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성금은 생활 안정, 역량 강화, 위기 대응이라는 3대 배분 어젠다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저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이웃이 많습니다.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 둘, 하나!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네, 선물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디자인의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많은 이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여 나눔의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어 더욱 치솟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나눔의 가치는 본인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알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도 본인을 사랑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도 이렇게 나눔을 하고 보니까 너무 뜻깊고 의미 있고 이런 자리에도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함께 밝히고 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네는 이도 받는 이도 모두 행복해지는 나눔의 가치.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 소중한 나눔이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행복을 더하는 기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 모두 함께 만나요. 네, 이번에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예인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 핫한 경제에서 소개해드릴 기업,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들입니다. 함께 볼까요? 먼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쿠키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모빌리티 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 직원이 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장애인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직접 스모어 쿠키를 만들었고요. 완성된 쿠키는 대전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됐습니다. 국내외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항공사 K사의 소식입니다. K사는 2004년부터 강원 홍천군 명동리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으며 매년 2회씩 수확철 농촌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한국의료센터 소속 전문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진과 약 처방 등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4년간 지역사회에 1,470억 원을 기부한 정유기업 S사의 소식입니다. S사는 최근 14년간 4,030개 주유소와 복지시설을 연결해 51억 원을 후원했고요. 10년째 저소득 가정 난방유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또 본사 사옥에서 매달 무료 문화예술 및 나눔 공연을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고 숨은 영웅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는 종합중공업 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는 전신마비 1급 장애를 안고 지내는 정덕환 씨는 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해 장애인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H사의 나눔재단은 정 씨를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하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강 한번 챙겨보자고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들입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경 수학인외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요즘에 날이 춥죠? 네. 또 한 3일 춥고 나면은 또 좀 풀리고 네. 비가 오고 이렇습니다. 으슬으슬한 날씨인데 이럴 때 겨울철 건강 관리 어떻게 합니까? 아, 저는 뭐 안 어울리게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운동을? 물론 실내에서 네, 따뜻한 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좀 건강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네. 저 좀 애쓰고 있고, 희경 씨는 어때요? 저는 뭐 사실 여름에만 보양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겨울철 건강 관리도 보양식을 좀 잘 먹어줘야 된다 해서 뭐 일단 굴보쌈 있죠. 뭐 뜨끈뜨끈한 연포탕도 있죠. 뭐 과메기도 있고 먹을 게 아직도 너무 넘쳐납니다. 네. 그냥 맛집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걷는 거죠. 그렇죠. 네. 먹는 것도 중요하고 걷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주치 선생님들은 건강 관리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장민욱 선생님? 저도 사실 이제 운동이죠. 저는 여행하면서 많이 걷거든요. 네. 원래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겨울엔 좀 곤란하니까 많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이제 운동은 늘 하긴 하는데 겨울 되면 신경 쓰는 게 수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조량이 바뀌면서 수면 패턴이 좀 바뀌거든요. 근데 수면 패턴 하나만 바뀌어도 전반적인 컨디션, 면역력 모든 게 나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눈뜨기 힘들어도 알람 한 3-4개씩 맞춰놓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와. 양경수 선생님 계속 뛰세요? 앞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할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르게 가려고요. 이 요즘에 겨울 되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조량 많이 줄어들어서 비타민 D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5월에 나온 그 보고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한 90% 정도가 비타민 D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은 특히나 그게 더 심화되기 쉬운 시기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하려고 뭐 주사나 약재 이런 걸로 조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겨울철에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늘은 겨울철에 놓치지 마시라고 이 건강 관리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는 4가지를 차트로 준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겨울철 건강 관리 이게 병이 맞나? 뭐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간과하기 쉬울 만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겨울철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유독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질환 4가지 1위부터 4위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의 차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겨울철 놓치기 쉬운 건강 포인트 4위부터 볼까요? 자, 4위입니다. 손이 시려 이거 아니죠?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정답은 겨울바람 때문에. 겨울바람 때문에 맞죠? 수족냉증 얘기하는 그 뭐가 필요할까요? 네모가 이제 퀴즈인데. 수족냉증 이런 건가? 네. 손발 차가운 거. 그죠? 그럼 수족냉증인데. 네, 맞습니다. 네, 4위는 바로 수족냉증이었습니다. 네, 세 분 어떻게 수족냉증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네. 대부분 잘 생각해보면 날씬한 분들은 수족냉증이 좀 있으시고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손발이 좀 따뜻한 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또 안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달라요. 달라요. 근데 달라요. 희경 씨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게 체격이 좀 있는 분들은 근육이 많으니까 기초 대사량이 높고 혈액순환량이나 발열도 좀 많이 되는 경향성이 있죠. 예인엠 씨처럼 좀 마르신 분들은 근육량이 좀 적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수족냉증도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수족냉증의 일반적인 의학적 정의는 추위를 느끼지 않아야 되는 적절한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발에서 시렵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온도가 이제 차가워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체온계 같은 걸 이용해서 재봤을 때 실제로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위 같은 이제 강한 외부 자극이라든지 출산, 폐경과 같은 이제 호르몬 변화, 또 스트레스 굉장히 받으면 교감신경계 항진되면서 혈관이 수축돼서 역시 말초 혈액순환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말초 혈액순환 공급이 잘 안 되면 그때 수족냉증이 잘 발생하기 쉽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 상당히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말초 쪽에서의 혈액순환만 안 된다라고 해서 넘길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질환의 신호요? 어떤 질환이요? 바로 당뇨 환자의 합병증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고 있는 당뇨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당뇨가 생긴다는 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쉽고 특히 작은 혈관 계통에서의 염증 반응이나 작은 혈관의 동맥경화가 생기기 쉬운데 이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말초에 붙어 있는 신경입니다. 이 말초에 있는 신경은 이 작은 말초 혈관에 의해서 혈액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말초 신경병증이 생기는 초기에 이 수족냉증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초혈관 또 말초 신경에 손상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나도 모르게 내가 당뇨를 조금씩 겪고 있었던 건 아닌지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말초 쪽으로 이게 피가 안 돌면 그런 신경병증이 당뇨 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뇨발이죠.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말초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발에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요. 발에 이런 감염이나 또 족부 궤양들이 생겨서 우리 흔히 말하는 당뇨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혈당 조절 잘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2차적인 그런 상처 이런 것들 생기더라도 잘 낫지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혈당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또 이 매일 또 이 발을 씻고요. 그 다음에 발에 상처가 생기진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발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이
크림 등을 발라가지고 이제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수족냉증, 당뇨의 신호는 아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겨울철 놓치기 쉬운 건강 포인트 3위 볼까요? 자, 3위입니다. 눈이 침침, 시야가 흐릿, 네모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 약간 침침해지는 거면 노안 아닐까요? 겨울철에 노안이 유독 잘 안구 건조증 아닌가? 생긴다든지.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겨울철에 저는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자꾸 울어. 눈물. 맞아, 나도 울어. 눈물이 그렇게 나. 감성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저는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던데. 네. 그런 거 아닌가? 정답일까요? 뭐지? 3위 정답. 민혜 선생님 공개해 주세요. 네, 3위의 정답은요.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백내장 60세 넘고 이런 분들 중에서 백내장 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백내장이 겨울철에 더 와요? 네, 겨울철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은요, 카메라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백내장은 카메라 중에서도 렌즈 부분이 뿌옇게 변성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렌즈 제대로 닦지 않고 사진 찍으면 굉장히 뿌옇게 찍히잖아요. 네, 이렇게 똑같죠. 네, 중심부가 딱딱해지거나 누렇게 변하는 이 수정체 피질 자체가 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저런 형태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흐려지게 되고요.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심하면 빛번짐이나 눈부심도 있고요.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겨울에 왜 심해지냐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겨울철에 밖에 나가면 찬바람 많이 불잖아요. 네. 이게 눈에 자극이 되고 수정체가 가장 바깥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찬바람의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춥다고 딱 실내로 들어와요.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난방기이기 때문에 더 건조하죠. 역시 바로 맞닿게 되는 눈에도 이 건조함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좀 더 백내장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에 비해서 자외선이 조금 더 약해졌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서 직사광선은 더 세지게 되거든요. 자외선은 수정체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심해진 자외선에 의한 자극 때문에 백내장이 새로 생기거나 또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전반적으로 겨울철에는 기온이 저하되면서 체내 수분량이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수정체는 수분이 충분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수정체도 이렇게 탄성을 잃게 되고 딱딱해지게 되면서 백내장 발병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백내장을 부르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백내장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들 알고 계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노화 말고도 다른 후천적인 원인들도 많습니다. 앞서서 짧게 언급했던 것과 같은 자외선에 의한 손상도 백내장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눈에 외상이 있는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호르몬성 제제를 오랫동안 복약을 한 경우에도 백내장이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선천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죠. 유전적이라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대사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백내장이 더 빠르게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질환이 있다면 백내장에 대한 위험도가 확 올라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대사성 질환의 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네, 누구나 백내장이 생길 수는 있지만요.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당뇨 환자 60% 이상이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훨씬 더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와, 당뇨하고 백내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당뇨병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망막병증만 설명을 드렸는데 망막병증은 안구 중에서도 필름 뒷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당뇨병성 백내장은 앞부분, 렌즈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뇨를 진단을 받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 요즘 들어서 부쩍 시야가 좀 흐릿해지고 약간 흔들흔들 이렇게 복시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당뇨병성 백내장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뇨로 인하면 고혈당이 되잖아요. 수정체 안에도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단백질과의 결합이 증가하게 되고 삼투압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게 되니까 안에서는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수분이 많아지면서 수정체의 혼탁, 팽창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흔히 이 당뇨병성 백내장은 일반적인 백내장보다 젊은 나이에 발병이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또래들에 비해서 내가 아직 젊은 편인데도 또래들보다 시야가 좀 더 혼탁하다거나 복시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노화로 인한 백내장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데 반해 당뇨병성 백내장은 고혈당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고 또 심각할 경우에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 증상이 느껴진다. 빠르게 안과에 가셔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러면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하고 이 백내장하고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겨울철 이 당뇨 합병증 중에서 늘어나는 합병증 중에서 바로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사고로 인한 실명이 있죠. 그 원인을 제외한다고 하면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의 1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즉 당뇨가 없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 실명 위험성이 25배나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백내장 설명 들으셨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한 이 합병증으로서의 이 백내장이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정도와 상관없이 먼저 선행해서 올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같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는 미리 이것에 대한 이 망막병증에 대한 이 검사가 선행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 백내장이 심하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시력이 떨어진다, 뭐 흐릿하게 보인다 이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안과 선생님들이 이 망막 쪽을 이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수정체를 통해서 그 눈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정체가 혼탁이 일어나면 백내장이 일어나게 되면 안쪽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검사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어떤 진행 정도라든지 치료 시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보는 것 네.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뇨로 인해서 망막병증과 백내장이 함께 올 수도 있다. 아,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백내장인지 직접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검지손가락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검지손가락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응시를 했을 때 어떻게 보이시죠? 선명하게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선명하게 하나로 잘 보인다면은 괜찮고요. 이 상이 약간 흐려지거나 두세 겹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면 백내장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안과에 가셔서 수정체를 한번 검사해 보시면 좋겠죠. 한쪽 눈씩.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괜찮네요. 네, 번갈아 어우, 다행이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 지금 TV 보시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자가 진단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눈 건강 신경 쓰시고요. 자, 겨울철 놓치기 쉬운 건강 포인트 2위 이어서 볼게요. 자, 2위입니다. 나도 혹시 중독자? 네모입니다. 중독이라 하면 뭐 알코올 중독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연말이니까 또 풍년에도 이렇게 많고. 술자리 많잖아요. 네. 알코올 중독인가? 아니면 도파민 중독? 아, 우리 너튜브 진짜 그쵸? 많이 보잖아요. 짧은 영상 막 저도 하루 종일 보거든요, 시작하면. 나 어제 새벽에도 아주 그냥 새벽 2시까지 보느라 혼났어. 이런 사람들은 많죠 요즘에. 그죠? 오늘 정답 궁금한데 있을 것 같은데 2위 정답 양경 선생님 뭘까요? 아슬아슬하게 다 피해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서로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튜브 보면서 같이 하시는 바로 그 2위의 정답은 바로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네, 뭐 드시면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네. 탄수화물 중독. 근데 맞아요. 겨울철이면 저도 사실 막 빵도 막 먹고 싶고 뜨끈한 국수 그거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붕어빵 이런 거네. 엄청 먹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냥 그거 볼 때 이렇게 옆에 팝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먹어야 또 그게 잘 봐지거든요. 이거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희경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탄수화물이 다 당기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시사철 탄수화물은 늘 당기기는 하는데 겨울철에 특히나 이 탄수화물 이렇게 중독에 빠지기 쉬운 거는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의 식욕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추운 날씨에는요 몸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식욕이 오르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겨울에는 일조량 감소가 되면서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고 거꾸로 배고픔을 유발하는 공복 호르몬인 이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는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탄수화물이 풍부한 그런 맛있는 음식을 갈망하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먹게 되면요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확 좋아지는데 그게 또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됐다가 쭉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다시 또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또 강한 갈망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탄수화물 좋아하는 건 인정입니다. 인정입니다. 그렇죠. 뭐 끊을 수가 없는데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부르는 음식들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은 뭐 밥이죠 밥. 백미, 쌀밥, 뭐 쌀밥. 밥심으로 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언제나 먹으면서 정말 질리지도 않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제일 맛있지? 그런 백미가 있는데요. 달아. 자, 100g당 이 백미는요 탄수화물 이 함량이 81.9%나 돼서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부르고 혈당 많이 올립니다. 거기다 그다음에 라면. 라면
이건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가 아니라 싫어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예, 그렇죠. 정말 라면은 100g당 탄수화물 함량이 61.9%나 됩니다. 거기다 이어지는 국수, 빵, 떡, 찹쌀, 아우, 커피, 다 좋아. 설탕, 그만. 고기까지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모두 다 즐겨 먹는 그런 음식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탄수화물 섭취, 이 과다 중독에 좀 빠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맞게 하는 음식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맞을 거 각오하고 혈당 스파이크 맞을 거 다 예상하고 먹고 싶으니까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혈당 스파이크 맞고 또 맞아요. 계속 이렇게 네. 맞다 보면 혹시 제가 살이 잘 찌게 될까요?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잘 찌죠. 정말 잘 찔까요? 네, 단기적인 원인과 장기적인 원인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가 쫙 치솟게 되면은 그때 인슐린 분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인슐린 분비가 많이 이루어지면 혈당을 내 몸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쓰게 되는데 이때 남게 되는 과잉 에너지를 지방 축적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단 당장 지방이 좀 축적되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의 과다 분비에 자주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반대로 또 체중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혈당이 계속 갖다 쓰질 못하고 또 남게 되니까요.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또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능하면 좀 이런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저당 음식들을 좀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살이 찌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적인 예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보이시는 순두부가 우리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당의 폭이 완만할 때를 빗대서 가벼운 공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네,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없는 정상 혈당일 때는 가벼운 공을 계속 떨어뜨린다고 해도 순두부의 손상이 없어요. 덜하죠. 멀쩡해요. 네. 자,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 이때는 무거운 공이라고 한번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공의 무게 때문에 떨어질 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손상이 큽니다. 네, 또 깊숙하게 그러네요. 패이고 망가지죠. 계속해서 공을 떨어뜨릴 때마다 순두부의 손상은 더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완전히 뭉개져 있죠. 자, 이렇게 깨진 순두부는 사실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누적이 될수록 손상된 혈관벽도 회복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이 되면서 혈관벽은 더 손상이 되고 당뇨병이 더 진행이 되고 이게 더 심해지면 돌연사를 부를 수 있는 혈당 쇼크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겨울철에는 내가 뭘 먹는지 식단 관리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겨울철 맛있는 게 많은지 그러니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자, 겨울철 놓치기 쉬운 건강 포인트 대망의 1위 함께 볼까요?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추울수록 숨통을 조인다. 네모입니다. 이건 알 뭘까요? 것 같아. 숨통 조이는 거 보니까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추운 데로 나가면 흑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럴 수 꽤 있죠. 많으시대요. 그래서 뭐 통증도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두 분도 넥타이를 하셨지만 남자들은 겨울철에 넥타이 너무 세게 매만 그래요? 숨통을 줘요. 나 무슨 얘기인가 했네.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고. 살쪄도 넥타이? 여기 숨통 조일 것 네. 같아요. 이거 정답 궁금한데요, 뭐지? 장민호 선생님? 네, 1위 정답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사실 근데 사시사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독 겨울철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겨울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데 겨울이 엄청 춥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우리 몸이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고 교감신경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계가 상승하면 초반에는 혈당을 좀 많이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인슐린 작용이 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적당한 추위일 때는 그런 이로운 작용들이 생기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강한 추위에 노출되다 보면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게 되거든요. 몸은 굉장히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인슐린 작용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점점 혈당이 오를 수 있는데 겨울철 되면 우리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육 사용량도 줄어들면서 인슐린 작용도 역시 같이 늘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겨울철에는 혈당 상승과 저하를 상당히 쉽게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특히 당뇨병은 우리가 합병증 조심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하는데 합병증 위험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겨울이 되면은 이 혈관 질환 특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요.
특히나 이 당뇨병 환자들 혈관이 끈적끈적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혈관이 쉽게 막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발가락 같이 이렇게 작은 혈관들, 말초 혈관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관상동맥, 심장에 혈액을 직접 근육에 혈액을 주는 이 관상동맥도 좁아져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겐 심근경색이 아주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당화혈색소 그 수치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이게 8% 이상이 되면 심근경색의 위험이 2.6배나 상승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요. 지금 제 뭔가 심장이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무증상성 심근경색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병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강력한 흉통을 잘 못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평상시에 심장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운동이라든지 혈당 관리를 하면서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유무에 대해서 미리 건강 검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니 해도 또 운동이 중요할 텐데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운동 준비했으니까 우리 희경 씨 나와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으쌰. 운동은 총 3가지 운동을 준비해봤는데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 아시죠? 네. 천천히 스쿼트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서로 반대쪽 팔꿈치와 무릎을 부딪혀 주는 거예요. 에어로빅처럼.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리고 반대쪽 팔과 무릎을 대주고요. 자, 천천히 이렇게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튜디오에 자꾸 이렇게 뚝뚝뚝 소리가 나요. 무릎에서 나나 봐요. 무릎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쉽지 않죠. 자, 지금 이제 스쿼트 동작을 이렇게 전신 비틀기 동작과 함께 했는데, 자, 이번에는 양팔을 한번 벌려보고요. 자, 천천히 밑으로 내려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한번 감싸보세요. 무릎을. 자, 감싸고 일어나면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감싸주고 감싸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앉아야겠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 두 번째 좀 더 강화된 스쿼트 동작을 하실 수가 발레 동작 같아요. 버스 너무 어려워요. 자, 3번째로는 복싱 동작인데요. 우리 그냥 흔히 이렇게 복싱 하듯이 앞발, 뒷발 뻗어주면서 쭉 뻗어주고 뻗어주고 좋습니다. 뻗어주고 자, 이렇게 마무리 동작까지 하면은 쉽게 허벅지도 좀 단단해지고 전신을 사용할 수 있는 이거 재밌네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운동법 되겠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항성 생긴 거. 야, 이걸 뭐 TV 보면서도 그냥 보지 마시고 다리에 힘이 뼈가 좀 와, 이게 진짜 생방의 묘미 아니에요. 막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한다 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막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운동 따라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 먼저 문진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진표 보겠습니다. 이름 배은아, 나이는 51세고요. 기름지고 짠 음식 좋아하는 식습관이 있었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했네요. 수면 시간은 7시간, 당뇨 전 단계 위험군이었고 고지혈증, 과체중이 있었습니다. 자, 이랬는데 오늘 주인공이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을 성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 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오늘의 주인공은 오히려 이런 날씨를 반긴다는데요. 그녀를 찾기 위한 단서는 단 2가지. 하지만 넓디 넓은 공원에 비해 다소 소박한 힌트. 과연 이것만으로 주인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 마치 느린 화면처럼 천천히 달려오는 한 사람. 일반 러너와 달리 뛰는 모습에서 한껏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혹시 이분 맞으세요? 부끄럽지만 뚱뚱했던 제 과거 사진이네요. 같은 듯 다른 느낌. 제가 사진 속 주인공 배은아가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배은아 씨 찾았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러닝을 즐긴다는 은아 씨. 이런 취미를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천천히 슬로우 러닝을 해도 방해가 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혈당 관리가 안 돼서 사실 살이 좀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슬로우 러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확실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숨이 차오르거나 이게 힘든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과거 혈당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체중이 70kg까지 늘었다는 은하 씨. 밥을 먹어도 거의 공깃밥 2그릇도 정말 한 자리에서 뚝딱 먹을 정도였고 확실히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살찐다? 이런 거 진짜 전혀 몰랐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길래 나이살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혈당 건강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식후마다 찾아오는 이상 증세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아, 왜 이렇게 졸리지? 제가 밥을 먹고 나면 자꾸 꾸벅꾸벅 조는데 이게 식곤증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더라고요. 혈당 건강을 바로잡고 날씬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단부터 바꿨다는 은하 씨. 하지만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답니다.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뭔가 안 먹다 보니까 자꾸 밤이 되면 야식이나 뭐 이런 걸로 폭식을 하게 되고 확실히 혈당 관리도 안 되고 제 살이 그때 급격하게 더 찌더라고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혈당 건강을 무너뜨리며 비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렇다면 은하 씨는 어떻게 혈당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몸매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슬쩍 뭔가를 마시는 은하 씨. 이 안에 비법이 있는 걸까요? 뭐 드시는 거예요? 아, 요거 달달한 바닐라 라떼예요. 아, 왜 운동 후에 달달한 커피 한 잔이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운동 후에 꼭 이런 달달한 바닐라 라떼 한 잔 마십니다. 근데 라떼는 칼로리가 높지 않나요? 아,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뭐 소식, 절식, 디톡스 다 해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혈당을 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비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칼로리에만 신경 썼던 과거와 달리 혈당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은하 씨의 건강관리 비법. 역시 답은 채소인 걸까요? 냉장고에서 등장한 건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이미 아는 그 맛의 유혹을 어찌 떨칠 수 있겠냐 싶지만 이대로라면 과거 식습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삼겹살 드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남은 인생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보내려고요. 그래서 식단 중에 제가 딱 하나만 바꾼 게 있어요. 드디어 공개되는 은하 씨의 혈당 관리 비법. 그게 뭐예요? 아, 이거 파로살인데요. 제가 한식파다 보니까 하루 3끼 밥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 가장 식단에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좀 알아보려고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게 바로 이 파로살입니다. 은하 씨가 식단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밥. 그 결과 찾은 것이 바로 파로랍니다. 파로가 고대 곡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정말 천천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포만감도 좀 있고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확실히 다이어트에도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잡곡밥은 식감이 워낙 까슬까슬하다 보니까 좀 먹기가 목 넘김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파로는 식감이 정말 옥수수처럼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함이 있어서 목 넘김이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신랑이랑 아들도 너무 좋아해서 제가 6대4 또는 5대5로 그 비율로 섞어서 밥을 해 먹고 있어요. 덕분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부담 없이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은하 씨. 그녀의 입맛과 건강을 지켜준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언니 나왔어. 오랜만이야. 언니 근데 그때보다 살이 더 빠져 보인다. 아, 뭐래. 나 이게 다 뭐야. 맛있겠다.
나 다이어트 기간인데 이게 다 뭐야? 아 뭐래? 너 맨날 무슨 365일 다이어트 한대. 먹어. 그러니까. 먹자. 그러면 언니 성의를 봐서 먹어볼까? 따끈따끈 갓 지은 밥의 자태는 다이어트도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데요. 식감이 괜찮아? 너무 신기하고 맛있는데? 약간 탱글탱글하지? 밥 한 술에 고기 한 점 얹어 먹고 또 먹고 세상에 이런 꿀맛이 없는데요. 배부르다. 나 딱 한 젓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밥이 맛있으니까 자꾸 들어가. 많이 먹어. 이게 파루살이라는 건데 굉장히 식감도 좀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그러니까.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 언니 근데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졸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생기 있어 보이고 되게 좋아졌다. 아니 그게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래. 아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살이 쪘었나 봐. 근데 이거 파루밥으로 바꾸고 나서 혈당 건강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컨디션도 되게 좋아졌어. 오 진짜? 배불러. 너무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역시 소화시키는 데는 소다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럼 언니 이제 혈당 걱정 내려놓은 거야? 파루밥으로 바꾸고 나서 좀 살도 빠지고 혈당도 내려간 것 같아. 근데 우리 말 나온 김에 혈당 체크 한번 해볼까? 과연 은하 씨 혈당 건강은 어떨까요? 꾸준한 노력 덕분에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 중이네요. 오늘 언니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정말 잘 왔다. 우리 평생 건강 유지하면서 재밌게 놀자. 자신만의 속도로 건강한 일상을 갖고 나가는 은하 씨. 하루하루 달라질 그녀의 내일을 기대할게요. 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제 제대로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비포 애프터 사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야, 진짜 달라졌어. 진짜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살이 빠지니까 첫 번째가 의상이 과감해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게 너무 예뻐.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저렇게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는데 팔에 군살이 저렇게 없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20대도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걸 이루셨고 거기다가 살에 잠시 이제 파묻혀 있었던 그 비포 사진. 이목구비가 샥 드러나면서 훨씬 더 미인이 되셨어요. 오늘 주인공이 살과 혈당을 극복해내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슬로우 러닝 그리고 파로. 네? 파로밥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고대 곡물이 이렇게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요즘 혈당이나 다이어트식에 관심이 많은 주부님들이라면 고대 곡물에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요. 좋은 고대 곡물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많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당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단백질 등의 풍부한 영양소가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으면 좋겠죠. 네. 파로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12,000년 전부터 이집트 문명에서 많이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해외 국가에서는 엠머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역사를 따라가 보면 로마가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절에 율리우스 시저 황제가 이 병사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서 또 힘을 좀 내주기 위해서 이 파로를 군량미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밤낮 없이 전투하고 행군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군사들의 주식인 이 곡물이 뭔가 영양소가 엄청 풍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단백질이라든지 미네랄이나 각종 비타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같이 당 함량은 조금 더 낮은 편이고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혈당 관리에도 유리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 보면 파로가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파로는요, 고대 때부터 굉장히 척박하고 영양분도 부족하고 이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곡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로의 특성을 봤을 때 최적의 재배 조건이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이에요. 이 토스카나 지역은 고도가 높고 기온은 낮고 또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로 재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파로의 이런 강인함이 높은 영양가로 또 이어지는 거겠죠. 또 파로를 재배할 때는 화학 살충제나 제초제,
비료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인위적인 도움 없이도 파로가 충분히 잘 자라날 수 있는 그 특유의 생명력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파로를 재배할 때도 EU 법령을 준수하면서 윤작을 통해 2-3년간의 휴지기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곡물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쭉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주인공은 삼시세끼를 다 한식으로 챙겨 먹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주인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이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저당 곡물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8호의 당 함량 어떤지 듣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8호의 당 함량은요,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2.4g으로요. 우리 완두콩에 비해서는 1.6배, 또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 퀴노아의 2.2배 낮고요. 이 건강 곡물로 알려진 카무트보다도 3.2배 낮습니다. 때문에 이 8호를 섭취했을 때 이 당뇨 환자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고대 곡물의 섭취가 당화혈색소, 또 인슐린 수치, 공복혈당 등 이런 다양한 당뇨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GI 지수가 55 이하여야지 혈당을 좀 느리게 올려서 이제 당뇨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당뇨에 좋은 효과를 주는데 8호의 GI 지수는 40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낮네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식후에 혈당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건데 그냥 우리가 먹는 쌀밥하고 8호밥 식후 혈당이 어떻게 돼요? 요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백미 먹었을 때 또 8호밥을 먹었을 때 어떻게 혈당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실험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분은 먼저 공복 혈당 한번 재보겠습니다. 당뇨가 없는 건강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공복 혈당 수치 100 미만이죠. 95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먼저 백미밥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백미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건강한 분이다 하더라도 백미밥을 먹게 되면 혈당은 꽤 많이 올라가는데요. 150 넘게 올라갔죠. 확 올랐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미가 아니라 요 8호밥 먹으면서 얼마나 또 올라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8호밥을 또 맛있게 먹고 나서 혈당을 한번 재볼게요. 어떤가요? 아까 157에 비해서 꽤 많이 낮았죠. 네네. 14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니까 이 두 수치만 봐도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혈당 상승폭이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일반 백미밥 먹고 8호밥 이걸 같이 먹었는데 혈당 차이가 이렇게 꽤 많이 나거든요. 도대체 8호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혈당을 안 올리는 건가요? 이 8호는요, 아까 당이 낮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낮은 당 중에서도 또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른 곡물과 8호의 저항성 전분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똑같은 100g 속에서도 현미는 0.64g, 백미는 0.64g, 현미는 2.63g밖에 없어요. 그런데 8호에는 무려 21.2g의 저항성 전분이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있다. 아니 근데 그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뭐예요? 네, 약간 낯선 이름이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항성 전분은 저항을 하는 건데 어디 저항을 하느냐? 혈당 스파이크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 소장 등 소화기에서 소화가 되는데 이 저항성 전분은 거기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사실 정제 탄수화물에 흡수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일반 전분은요, 급격하게 혈당 흡수가 되어서 혈당을 높이고 이것들이 체지방으로 전환돼서 내장 지방의 형태로 이게 차곡차곡 축적이 되는데 저항성 전분은요, 일부만 흡수되고 대부분이 배출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물론 혈당 관리, 혈관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스파이크 방지하는 데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예방해서 또 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배가 빨리 꺼져서 포만감이 없으니까 자꾸 간식이든 뭐든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주인공분 보니까 8호가 포만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8호 속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요. 장까지 쭉 거쳐서 그냥 배설되게 되는데 장까지 도달하면 이게 점점 수분을 흡수하면서 몸집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음식물과 섞이는 것도 많이 방지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먹은 다른 탄수화물들이 쉽게 소화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자, 파로에 이 식이섬유 얼마나 많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100g당 파로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량이 6.5g인데 현미는 3g, 백미는 2.77g이니까 현미에 비해서는 약 2.16배, 백미에 비해서 2.34배입니다. 파로에는 이뿐만 아니라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포만감을 많이 높여주고 변비 예방, 완화에도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욕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 이 위가 비어 있으면 배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바로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파로에는 아라비노자일란이 이 그렐린의 신호를 좀 감소시키게 되고 또 식사 간격도 좀 줄어들면서 과식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네. 이 아라비노자일란이 식후 혈당 수치 낮추는 데 좀 도움을 주나요? 네,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아라비노자일란이 풍부한 식사를 하게 했는데요. 식후 혈당은 물론이고 인슐린 수치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복 혈당에 도움이 된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6주간 일반 식단에 아라비노자일란이 풍부한 파로를 추가를 했는데요.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또 중성지방과 더불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파로를 좀 맛을 봐야 될 텐데 먹어야죠. 저희가 지금 시식을 준비했는데 일단 이거 어떻게 만든 거죠, 선생님? 예, 파로를 이 백미하고 3대7의 비율로 이제 섞어서 만드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이제 5대5나 오히려 파로를 높여서 7대3의 비율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육덮밥에서 제육 이 밥 대신에 이 파로밥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똑같이 하고 밥만 파로로 바꿔주면 되네요. 밥을 야, 이거 제육볶음을 아침에 먹을 아, 식감이 좋네. 아,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뭔가 이게 팍팍 터져요. 옥수수처럼 톡톡 터지는 식감도 좋고 생각보다 부드럽고. 그럼 이 파로가 인슐린 저항성에도 도움이 돼요? 맞아요. 파로 드시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장에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일반 지방산보다 짧은 사슬, 짧은 형태이죠. 지방은 보통 살이 찐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쇄지방산은 사슬이 짧고 크기가 짧기 때문에 에너지로 더 잘 태워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방을 같이 태워내서 에너지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또 우리 몸속에서 지금 영양성분 풍부하니까 그만 먹어도 돼라는 신호를 보내줘서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 파로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도 파로집밥을 집에서 직접 먹고 있는데요. 이게 식이섬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좀 포만감이 많이 느껴지지만 네. 더부룩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대7 정도 이렇게 섞어서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건 좀 따져보시고 원산지, 그다음에 영양소의 균형 상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육도 잘 됐네. 네. 잘하네 이제. 오늘 당뇨 관리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새벽부터 거세게 내리던 서울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비구름이 덮이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5.5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은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게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습하고 무거운 눈이어서요. 축사나 비닐하우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오릅니다. 서울이 8도, 대전과 전주 12도, 대구가 15도를 보이면서 10도 이상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고요. 동해안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또다시 비눈 예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와서 길 미끄러운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시고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Next Channel A.